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장기간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장외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된 군경 핵심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군인과 경찰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대상국들과 양자협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 중인 우리 정부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극 한파가 몰고 온 꽃샘추위에 전국 출근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 등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턴 눈발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겨울이 다 지났나 싶어 넣어둔 외투 조금 더 오래 꺼내두셔야겠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에 대설경보까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 최 기자도 패딩을 입었네요. 날씨 많이 춥습니까? 네, 지금 저도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출근하는 시민들 옷차림을 보면 두터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껴입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입어도 추위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오늘 기상청 예보를 보면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6도입니다. 지난 3월 6일 이후 11일 만에 영하로 맞이하는 첫 아침인 겁니다. 게다가 바람이 생각보다 꽤 많이 불고 있어서요. 체감 온도도 낮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엔 17.2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였는데요. 어제부터 한반도 상공으로 북극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발효가 되는데 강릉, 속초, 양양 등을 포함해 경북 울진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울릉도, 독도, 흑산도는 강풍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 추운 겁니까? 네, 일단 이번 꽃샘추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 또는 눈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늘 밤 늦게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2도, 그리고 철원은 영하 5도, 대구와 부산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과 모레 영하권을 오가는 날씨 때문에 블랙 아이스 등 빙판길 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에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함인 건지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경, 수뇌부의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도 평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됐지만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통상 2, 3일 전에 선고일을 알려왔던 점으로 미뤄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21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국가적인 혼란 상황, 국정의 불안정성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좀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따져볼 쟁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탄핵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 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변수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역시 비상계엄 관여가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유연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예단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줄지어서 열리는데 윤 대통령의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핵심 군경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 사건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 가담 여부 등 주된 쟁점이 겹치는 만큼 하나로 합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부터 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군경 수뇌부 사건에 500명이 넘는 증인 신청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1심 결론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내란죄를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모두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서둘러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게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당내에선 헌재가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거나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다며 앞서 헌재 결정을 무시했던 것부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한번. 앞서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당 안팎에선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헌재 심판 승복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론 분열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페루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실종 95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부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배 위에서 버티고 또 버텼다고 합니다. 구축을 받고 마을에 도착한 어부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곧바로 끌어안습니다. 이 두 사람 한참 동안 끌어안은 채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Pero estaba con él, yo no quería morir. 95 días y yo comí cucaracha, pájaro. Lo último que tuve, no quería morir. A mi madre, tengo mi madre viva. 지난해 12월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바다로 떠난 이 어부는 열흘 만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태평양으로 표류했는데 구조 직전 1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빗물을 받아먹고 바퀴벌레까지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태어난 지 2달 된 손녀를 생각하면서 버틴 건데요. 실종된 지 95일이 지나 페루에서 약 1094km 떨어진 곳에서 에콰도르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엔 탈수가 심해 위독한 상태였다는데요. 구조 이후 다행히 퇴원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부의 딸은 페이스북에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에콰도르 형제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물들도 이별의 슬픔을 느낄까요? 25년 된 친구를 떠나보낸 코끼리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쓰러진 친구에게 부디 일어나란 듯 코를 부비고 한참 동안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육사는 오랫동안 친구 곁을 떠나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은 수의사들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와 마그다, 두 암컷 코끼리는 러시아에서 40년 동안 서커스 공연을 해왔는데 25년 동안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공연 도중에 서로 밀고 밀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두 코끼리 결국 은퇴해야 했습니다. 원래 원만했던 이 두 코끼리가 왜 다투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말 50살이 넘은 제니가 병에 걸렸고 지난 13일 아침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깊이 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두 친구의 이별,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또다시 한번 바꾸게 했습니다. 주로 K-팝 아이돌들이 무대를 채우던 지상파 음악방송에 신선한 공연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 비트박스 무대였습니다. 도파민. 오직 입으로만 내는 소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비트박스 공연 영상입니다. 비트박서 윙이 직접 작곡한 곡 도파민을 선보이는 이 영상 유튜브에서 약 66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쇼츠 등 짧은 영상으로도 공유되면서 해외 반응까지 끌어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지상파 음악방송에까지 출연하면서 인기를 증명하게 됐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박치기. 2004년 한 광고 영상으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비트박스. 입과 목만으로 타악기 리듬을 만드는 퍼포먼스입니다. 윙의 무대는요 비트박스가 이제는 마치 전자음악을 듣는 것처럼 발전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윙은 2018년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고 지난해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본선 3위에 진출하는 등 꾸준히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음악방송 출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탄핵 남발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걸 두고 야권은 외교 참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72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최초로 퇴보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윤석열 정권이 가졌던 외교 참사 중에 가장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달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12.3 내란 사태의 영향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거도 없고 또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야당의 탄핵 남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빨리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년 전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이후 이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렵 일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0%가량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온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유럽 국가들 심지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조차 그런 부분은 좀 우려했었던 게 제가. 이 때문인지 전 세계 전문가 357명 중 약 40%는 올해 조사에서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년 사이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1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감국가 분류 사유 중 지역 불안정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핵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어 자체 핵무장론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가 시작되면 기존 무역협정은 없던 일로 하고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April 2nd, reciprocal tariffs kick in. And whatever they tariff us,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them. 앞으로 보름난지 뛰면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호관세 이후 펼쳐질 무역 정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Fairness. 관심을 끈 대목은 새로운 무역 협정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이후엔 기존 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 차례 개정됐던 한미 FTA가 다시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주요 타깃이란 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일단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 이전까지는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우리 정부는 각종 채널을 동원해 면제나 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상호 관세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미국 국민의 과반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국내 여론은 오히려 더 차갑게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답한 청년 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0대에서도 매달 늘어나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길수록 불안해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만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중 일을 하지 않는 청년 백수는 지난달 12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벌였거나 집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응답자입니다. 눈이 높아졌는데 취업 시장은 좁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입을 잘 안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도 많이 없기도 하고 경력을 한 2, 3년 쌓는다고 해도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중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3천 명 정도 줄었는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액 연봉이나 대기업 아닌 이상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닿을 때까지 준비해야겠다 하다가 준비하자니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엔 3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3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약 1만에서 5만 명씩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은 겁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엔 내일까지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도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